실제로 자기자비 코칭을 했을 때 적응적인 정서 조절 전략이 증진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자비가 도대체 어떻게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었느냐, 그 기제를 제가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큰 맹점이 이 연구에 존재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내 논문 까도 내가 깐다. 지금까지 제 졸업 연구가 어떤 개념들을 활용해서 진행된 연구였는지 자기자비, 완벽주의부터 시작해서 정서조절, 인지적 왜곡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심리학 분야에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오답 노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연구를 하시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연구에서는 저런 실패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누군가의 실패담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연구의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여성 부정적 완벽주의자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자기자비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목만 봐도 두 가지를 느끼실 수 있죠. 첫 번째, 저 연구자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연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세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죠.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해서 자기자비 코칭 프로그램을 했다는 점. 자, 근데 제가 맨 첫 번째 편에서 제 연구는 사실 완벽주의자분들을 만날 때 정서에 집중해야 되는지 혹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에 궁금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 제목만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유 차차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완벽주의자분들이 완벽주의적 인지적 왜곡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정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자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완벽주의자 분들한테 이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인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완벽주의자 분들의 정서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완벽주의자 분들의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서 조절과 자기자비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서 조절도 너무나 방대한 개념이고 자기자비도 그에 못지않게 꽤나 방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서 조절의 하나, 그리고 자기자비의 어떤 하위 개념이 이 정서 조절 중에 무엇을 촉발하느냐에 좀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자비 코칭을 했을 때 적응적인 정서 조절 전략이 증진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자비가 도대체 어떻게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었느냐, 그 기제를 제가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큰 맹점이 이 연구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사실 이 두 개의 상관이나 이런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메커니즘으로 이게 되는 거냐를 설명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밝힌 연구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연구 1에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췄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졸업 연구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 1, 2, 3를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연구 1에서 설문 연구로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변수 간의 상관이나 인과관계를 설문이나 다른 연구를 통해서 한번 규명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시는 게 연구의 논리나 연구의 연결성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너무나 피토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서 조절이라는 큰 개념을 한 번의 연구에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자기자비가 그거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정서 조절 전략에 자기자비가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좋은 연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는 연구는 결국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자신의 학문의 철학에 맞는 변인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심리학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는 임상과 상담심리학일 거예요. 근데 임상과 상담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부정심리학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부정심리학이란 우울, 불안처럼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거되면은 0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철학에 기반한 임상이나 상담심리학 연구에서는 증상을 얼마나 제거했는가가 연구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칭은 0에서부터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코칭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긍정적인 변이들이 증가했는가를 목표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학문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구에 맞는 변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칭 심리학이 아직 너무 신생 분야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을 임상이나 상담,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임상이나 상담 분야에서 완벽주의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어떤 폼을 이루느냐? 완벽주의와 정서적 곤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변인이 있을 때, 어떤 처치를 가했을 때 완벽주의 수준이 내려가고 정서적 곤란 수준이 내려가면은 이 처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코칭의 철학에서 접근한다면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코칭에서 접근한다면 완벽주의에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저는 처음에 이 연구를 설계했을 때 완벽주의자 분들께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자기 자비가 올라가고 완벽주의 수준이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분들이 아니다. 코칭이기 때문에 코칭적인 변인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정신적 웰빙이었거든요. 물론 이 정신적 웰빙이라는 변인이 너무 재미없는 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빼고 싶었지만 제일 안전한 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코칭의 철학에 따르면 완벽주의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처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어야 된다. 그게 정신적 웰빙일 수도 있고 자기 자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0을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플러스로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는 정신적 웰빙이라는 척도를 넣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연구를 정말 코칭 철학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한다면 완벽주의자 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부정적인 정서들 때문에 실제 목표 행동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연 행동이 있죠. 제가 추후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완벽주의자 분들이 정서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목표 행동이 증가하는가, 증가된 목표 행동에 따라서 얼마나 완벽주의자 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지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거라면 내가 지금 상정하는 종속 변인이 얼마나 내 학문에서 관심 있어 하는 변인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연구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프로그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연 그 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가예요. 제 연구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죠. 완벽주의 연구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없고요. 근데 제 구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성밖에 모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백업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드물어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워킹맘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왜 여성만을 모집했는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모집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집단이 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맞는 집단인가를 정말 고민해 보시고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졸업 연구만 하실 거라면 프로그램 진행을 연구자가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과정생이 다른 또 프로그램 진행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여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좋은 저널의 출판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프로그램 연구를 정말 좀 좋은 저널에 투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품이 들더라도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들 혹은 집단치료 진행자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훨씬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모집하실 때 표본 크기를 최대한 크게 모집하셔야 돼요. 한 집단에 8명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넉넉 잡고 6명에서 12명 정도는 프로그램 모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드랍아웃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구에 참여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해야 되는 동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표본을 모집하실 때 최대한 넉넉하게 드랍아웃까지 고려해서 모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와 이어서 1회기 때 이 전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끌어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회기 안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이나 두려움을 다루는 것, 혹은 이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것 같은지를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드랍아웃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프로그램이 얼마나 처치 순수성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공통된 부분이 없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지행동과 자기자비가 사실 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연구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자기자비 코칭 프로그램과 동기 증진, 이런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코칭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갈라서 해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프로그램 연구를 하신 분들 같아서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내 프로그램 연구가 이후에 무엇으로 활용될지에 따라서 사실 이 조언은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연구를 했을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문적인 엄정성은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고객분들이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싶었고 그걸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말 학술적으로 퍼블리시하는 데 더 목적이 있고 나는 아카데믹 필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이 실용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험을 잘 기획해서 실천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 1이나 연구 2 단계에서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내 가설을 검증해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득인 연구였지만, 혹시 아카데믹 필드로 나아가실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염두해서 정말 엄정한 프로그램 연구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연구가 한번 할 때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연구이다 보니까 한번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학문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분들 화이팅이고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